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부모라는 거대한 우산이 사라진 뒤 그 축축하고 서늘한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이하게 될 형제들의 민낯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창밖은 고요하고 방 안의 공기는 적당히 가라앉아 있네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방금 전까지 형제와 의미 없는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거나 혹은 명절 이후 쌓인 미묘한 감정의 찌꺼기를 소화시키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어온 가족이라는 견고한 성벽이 사실은 모래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그 정신적 충격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밑바닥을 훑는 차가운 해부학 보고서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억지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강요된 사랑보다 자발적인 선택이 훨씬 가치 있다는 걸 잘 아는 어른들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지금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도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으로 잠 못 이루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형제를 피로 묶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그 따뜻하고 낭만적인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해 보려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많은 경우 형제는 피가 아니라 필요로 묶인 존재들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누렸던 그 평화로운 명절의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거실 가득 웃음소리가 번지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 풍경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아끼는 혈육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우리 형제들이 잘나서 혹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유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라는 거대하고 튼튼한 우산 아래에서만 가능했던 일시적인 휴전 상태였을 뿐입니다. 우산이 펼쳐져 있을 때는 비가 오는 줄 모릅니다. 부모라는 우산은 형제 사이에 날 선 감정, 해묵은 서운함, 그리고 은근한 경쟁심이라는 빗줄기를 대신 맞아주는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안전장치였던 셈이죠. 부모님의 그래도 형제끼리 잘 지내야지라는 그 한마디는 사실 논리적인 설득이라기보다 우리 내면의 야수성을 억누르는 마지막 봉인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명절에 형제의 말투가 거슬려도 혹은 나만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억울해도 안방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꾹 참았던 순간들 말입니다. 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지라는 생각. 그게 바로 부모라는 우산이 작동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우산이 접히는 순간, 즉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 형제 관계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투명해집니다.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지고 서로를 부르던 다정한 호칭 뒤에 날카로운 계산서가 숨겨지기 시작하죠. 말이 짧아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이 내 동생이 변했다라고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그들은 변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동안 부모라는 배경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본 모습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마치 밀물이 빠져나간 뒤에야
갯벌에 박혀있던 온갖 쓰레기와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상어 중에서 샌드 타이거 상어라는 종은 엄마의 자궁 속에서부터 형제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동족 포식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강한 녀석 하나만 살아남기 위해서죠. 인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우리 내면에도 자원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원초적인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도덕과 가족이라는 세련된 외투를 입고 그 본능을 숨기고 있을 뿐이죠. 부모가 사라진 뒤의 갈등은 이 잠자고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사실 형제가 남이 되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흔히 돈이라고들 합니다. 재산 분할, 상속 문제. 물론 돈은 아주 강력한 인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불신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더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지, 혹은 누가 더 희생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해묵은 불만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이죠.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불만을 터뜨릴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효도라는 명분과 부모님의 슬픔이라는 족쇄가 우리를 묶어두었으니까요. 동양의 오랜 격언 중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많은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평생 바람을 막아주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막이가 사라지니 가지들끼리 제멋대로 흔들리다 서로의 살을 핥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적으로는 가족 체계의 항상성 붕괴, breakdown of family system homeostasis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 시스템을 유지하던 핵심 축이 사라지면서 구성원들 간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재편되는 현상이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은 생각보다 훨씬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돈 문제로 싸울 일 없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등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너는 그때 왜 그랬니? 나거나 내가 더 고생했잖아 같은 말들 말입니다. 나만 손해봤다는 피해의식, 그리고 저쪽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한 문장으로 폭발하는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은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립니다. 피는 여전히 몸속에 흐르고 있겠지만 마음의 혈관은 이미 굳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중년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공포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고립될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형제마저 남이 되면 정말 기댈 곳이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으면서도 형제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낡은 주문을 외우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붙잡으려는 손길이 간절할수록 돌아오는 냉소는 더 시리게 느껴집니다. 오늘 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형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식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분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왜 이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운명을 타고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구조를 모르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게 될 테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니라 성숙한 인간으로 독립하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 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왜 그토록 차가운 타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 5가지를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우리는 영원한 어린아이일 수 있었습니다. 쉰이 넘고 예순이 되어도 부모님의 집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는 그저 큰애였고 막내였습니다. 부모라는 거대한 태양 아래서 우리 형제들은 각자의 궤도를 도는 행성들이었죠. 태양의 중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서로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이 소멸하고 나면 행성들은 각자의 궤도를 이탈해 서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제가 남이 되는 가장 첫 번째이자 냉혹한 이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역할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형제 관계의 핵심 키워드는 자녀였습니다. 자녀라는 지위는 기본적으로 평등합니다. 형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동생이 아무리 살기 퍽퍽해도 부모님 앞에서는 그저 똑같이 귀한 자식일 뿐이죠. 부모님이라는 중재자는 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서운한 놈에겐 고기 한 점 더 얹어주고 잘난 놈에겐 조금 더 겸손하라고 타이르며 관계의 수평을 맞추죠. 그래서 그때의 갈등은 대개 부모님의 관심을 누가 더 받느냐는 유치하지만 순수한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자녀가 아닙니다. 갑자기 등 떠밀리듯 사회적 전면에 나서게 되죠. 이제 우리는 한 집안의 가장이거나 누군가의 배우자이며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족의 대표가 됩니다. 이 역할의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이제 형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보다 우리 집의 이익이 먼저 읽히기 시작하니까요. 형이니까 양보해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도 내 자식 키워야 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논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하지만 조금은 씁쓸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개미 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일개미들이 여왕개미가 죽고 나면 갑자기 서로 공격하며 자신의 알을 낳으려 한다고 하죠. 중심축이 사라진 집단에서 각자가 독립적인 주체가 되려는 본능은 자연계의 보편적인 법칙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라는 여왕이 사라진 뒤 우리는 각자의 제국을 세우려 하는 일개미들과 닮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배우자라는 변수의 개입입니다. 형제 관계는 더 이상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뒤에는 당신 왜 바보같이 손해만 봐? 라고 묻는 배우자가 있고 학원비 고지서를 내미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배우자에게 형제는 사실상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타인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댁이나 처가의 평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집 통장의 잔고와 내 아이의 미래입니다. 이때부터 형제 간의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협상이 됩니다. 명절에 모여 나누던 이야기는 이제 국가 간의 정상회담만큼이나 날 선 긴장감이 흐릅니다. 서로의 안색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왔는지를 분석하죠.
형제 단톡방은 어느새 서로의 공약이 부딪히는 유엔 총회장처럼 변해버립니다. 누구 하나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평행선을 달리는 아주 소모적이고 피곤한 정치판이 되는 것이죠. 가끔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를 검투사처럼 바라보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서글퍼지기도 하지만 당장 내 앞의 현실이 너무나 엄혹합니다. 이 현상을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전통적 친족 연대 파편화와 개인주의적 핵가족 체제로의 원자와 atomization of nuclear family structure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문이라는 큰 틀 안에서 형제가 운명 공동체였다면 현대사회에서는 각자의 경제적 생존이 최우선인 독립된 개체로 분리된 것이죠. 이 이론적 궤변이 현실에서는 내 돈 10원도 손해볼 수 없다는 차가운 태도로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형제는 수족과 같고 처자는 의복과 같다는 옛말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팔다리는 잘리면 다시 나지 않지만 옷은 갈아입으면 된다는 다분히 가부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비유죠. 요즘 세상에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 아마 그날로 짐 싸서 쫓겨나기 십상일 겁니다. 지금은 수족보다 내 몸을 감싸는 옷이, 즉 내 배우자와 자녀가 훨씬 소중한 시대니까요. 이 가치관의 충돌이 부모 사후에 폭발하는 겁니다. 나는 수족의 정을 기대하는데 상대는 의복의 실리를 챙기고 있을 때 그 간극에서 오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건 우리가 이 역할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너그럽고 싶어도 내 가족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내가 착한 형, 좋은 누나가 되려고 노력할수록 내 배우자는 독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구조적인 모순에 빠집니다. 결국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혹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형제에게 가장 차가운 대표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가끔은 이런 제 모습이 낯설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사탕 하나를 나눠 먹으며 커서도 우리 같이 살자고 약속했던 그 순수했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영정 사진 뒤편 어딘가에 박제되어 버린 모양입니다. 이제 남은 건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리인들 뿐이죠. 너는 늘 그런 식이었지라는 비난은 사실 너는 왜 내 이익을 챙겨주지 않니? 라는 투정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구조가 그리고 부모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진 뒤에 인간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우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련한 대표자들일 뿐이니까요. 이 차가운 역할극의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덮어두었던 더 은밀하고 위험한 장부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차마 펼치지 못했던 우리 마음속에 아주 꼼꼼하게 기록된 기억의 장부 말입니다. 이 장부가 열리는 순간 평화의 가면은 더욱 무참히 찢겨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을 대표하는 대리인이 되어 차가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때 우리 품 안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남모르게 적어온 기억의 장부가 들어있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 장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소와 같았습니다.
가끔 꺼내어 혼자 읊조리며 눈물 짓긴 했어도 차마 형제 앞에서 그 내용을 낭독할 용기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고 상속이나 장례 절차라는 아주 공식적인 정산의 시간이 오면은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장부를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던집니다. 이 장부가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감정으로 쓰인 일방적인 보고서라는 점이죠. 인간은 기억을 비디오 카메라처럼 있는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기억은 재구성의 산물이며 특히 감정적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일수록 자신을 피해자나 영웅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를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자아고양적 편향에 따른 회상적 기억의 왜곡 및 이타적 행위의 사후적 정당화 과정 self-serving bias leading to retrospective memory distortion and post hoc justification of altruistic behavior라고 할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믿어야만 무너지지 않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 장부를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엔 아마 이런 문장들이 빼고 갈 겁니다. 2015년 추석 나만 전 부치느라 허리가 끊어질 뻔했는데 동생은 잠만 잤음. 아버님 병원비 낼 때 형은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았음. 엄마가 내 생일엔 미역국도 못 끓여주셨는데 동생네 애들 돌잔치엔 금반지를 해줬음. 이런 기록들은 마일리지 적립 카드처럼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웃긴 건 이 마일리지는 항공권으로 바꿀 수도 없고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분노라는 현금으로만 인출이 가능하죠. 그 인출 시기가 바로 지금 부모님이 떠난 뒤인 겁니다. 여기서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도 형제간의 재산 다툼 때문에 점토판에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내가 부모님 모셨으니 양 한 마리 더 가져가야겠다며 싸웠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이 기억의 장부를 정산하기 위해 흘러온 투쟁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실은 양쪽 다 자기가 손해봤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이 장부는 소리 없이 펼쳐집니다. 겉으로는 조문객을 맞이하고 육개장을 나르며 슬픔을 나누는 것 같지만 머릿속 계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누가 조의금을 더 많이 챙기나, 누가 더 많이 우나, 누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나, 심지어는 영정사진 앞에서 누가 더 곡소리를 크게 내느냐를 두고도 은근한 기싸움이 벌어지죠. 저렇게 크게 울거면 살아생전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지라는 냉소적인 비난이 마음속 장부에 한 줄 추가됩니다. 슬픔조차도 정산의 도구가 되는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초라해집니다. 재밌는 농담 하나 해볼까요? 어떤 집안의 형제들이 부모님 유산 문제로 하도 싸우니까 변호사가 참다 못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형제간의 우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대답했죠. 그 우애, 지금 당근 마켓에 올리면 얼마에 팔 수 있습니까? 웃음이 나오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건 우리 역시 그 우애라는 단어를 이미 오래전에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이 장부의 가장 큰 비극은 희생의 인플레이션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위해
100만큼 희생했다고 생각하는데 형제가 보기엔 고작 1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형제는 자기가 200만큼 고생했다고 주장하지요. 서로의 장부에 적힌 숫자가 너무 다르니 합의점이 도출될 리 없습니다. 내가 병원에 몇 번 갔는 줄 알아? 라고 묻는 순간 상대방은 네가 병원 갈 때 나는 집에서 살림다 맡아 했어 라고 맞받아칩니다.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오직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법인데 우리는 자꾸 그 무게를 저울에 올려 똑같이 맞추려 듭니다. 오래전 어느 노학자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원한은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우리 형제 관계가 딱 이 모양입니다. 서운했던 기억은 정으로 꾹꾹 눌러 써서 지워지지도 않게 만들어 놓고 고마웠던 기억은 흐르는 물에 대충 흘려 보내버리죠. 어린 시절 형이 사준 아이스크림, 동생이 대신 혼나준 기억, 부모님 몰래 나누어 먹던 라면 한 그릇의 온기는 장부의 뒷장에 낙서처럼 남겨질 뿐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아픈 기억에만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또 하나 팩트 폭격을 해보자면 우리는 종종 나만 손해봤다는 감정을 일종의 훈장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이 집안의 성녀이고 내가 이 가문의 순교자라는 자의식에 취해 있는 것이죠. 그 피해의식은 우리에게 도덕적 우월감을 줍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희는 어쩜 그럴 수 있니? 라는 말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기가 결국 여러분의 심장을 먼저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억울함이라는 독을 매일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제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보세요.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형제도 어쩌면 자신만의 낡은 장부를 뒤적이며 한숨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언니는 왜 내 마음을 모를까? 내 동생은 왜 저렇게 계산적일까? 하면서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는 이 평행선 같은 싸움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이 남기신 집 한 채 혹은 통장의 숫자 몇 개를 두고 벌이는 이 소모전 끝에 남는 건 텅 빈 가슴뿐입니다. 기억의 장부가 열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됩니다. 네가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야? 라는 질문은 사실 네가 나에게 빚진 사랑을 언제 돌려줄 거야? 라는 외침의 변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은 빚을 갚듯 청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주신 사랑은 이미 우리 혈관을 타고 흩어졌고 우리가 서로에게 준 상처는 이미 흉터가 되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 낡은 장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빨간 펜으로 미수금을 적어 내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파쇄기에 넣어야 할까요? 이야기는 이제 우리를 둘러싼 또 다른 차가운 현실, 즉 비교라는 거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장부를 덮고 나면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서로의 삶을 아주 노골적으로 훑어보기 시작할 테니까요. 장부를 덮고 고개를 들면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얼굴이 예전처럼 정겹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얼굴은 아주 투명하고 매끄러운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춥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가졌어야 했던 삶의 조각들을 형제의 모습에서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 거울 위에 따뜻한 천 한 조각이 덮여 있었습니다. 누가 잘 살든 못 살든 너희는 내 자식이다 라는 부모님의 그 무조건적인 지지가 우리 사이의 격차를 가려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천이 거치는 순간 우리는 사회라는 냉혹한 정글에서 각자가 획득한 전리품을 들고 서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형제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 바로 비교라는 이름의 지옥입니다. 사실 타인과의 비교는 견딜만 합니다. 저 멀리 사는 재벌 회장님이 수천억을 가졌다고 해도 내 일상이 무너지지는 않죠. 하지만 나랑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뒹굴며 자란 내 형제가 나보다 훨씬 앞서 나갈 때 혹은 나보다 훨씬 뒤처져서 내 발목을 잡는다고 느껴질 때에 그 감정적 파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를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가족 내 증거 집단 설정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내면화와 그로 인한 형제간 수평적 적대감 internalization of relative deprivation through intrafamilial reference grouping and the resulting horizontal hostility among sibling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옆집 사람이 잘 되면 부러운 정도로 끝나지만 형제가 잘 되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재밌는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혹시 개 양동이 효과, 크랩 바켓 이펙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양동이에게 한 마리만 넣어두면 기어올라 탈출할 수 있지만 여러 마리를 함께 넣어두면 한 마리가 올라가려 할 때마다 밑에 있는 개들이 집게로 다리를 잡아당겨 결국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사, 특히 형제 관계에서도 이런 서글픈 광경이 종종 벌어집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서 혼자 잘나질 수 있어? 라는 무의식적인 저항이 서로의 발목을 낚아채는 것이죠. 명절이나 제사 때 주차장에 세워진 차의 종류, 배우자가 두르고 온 가방의 브랜드, 그리고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갔는지에 대한 정보들은 아주 정중한 안부 인사에 탈을 쓰고 갑니다. 요즘 사업은 좀 어때? 라는 질문은 사실 너 아직도 힘들게 사니? 라는 확인 절차일 때가 많고 애들이 공부하느라 고생 많지? 라는 격려는 우리 애는 이번에 대기업 합격했어 라는 자랑을 하기 위한 밑작업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다들 건강하면 됐다며 상황을 정리하셨겠지만 이제는 그 중재자가 없습니다. 비교의 칼날은 여과 없이 서로의 자존심을 난도질합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신에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제 형제가 가진 것의 2배를 제게 주십시오. 그러자 신이 대답했죠. 좋다. 그런데 네 형제가 가진 것의 2배를 주는 대신 네 눈 한쪽을 멀게 하겠다. 그러면 내 형제는 두 눈이 멀게 되겠지. 인간의 질투심이 얼마나 지독한지 나만 잘 되는 것보다 상대가 안 되는 것에 더 큰 위안을 얻기도 한다는 이 서글픈 우화가 오늘날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도 심심찮게 재현되곤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형제가 땅을 사면 잠이 안 오는 게 현실이니까요. 사실 비교는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더 잘나서 교만해질 때도 문제지만
내가 더 못나서 위축될 때의 상처는 더 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형제 앞에서 괜히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상대 호의조차 나를 무시해서 베푸는 동정으로 왜곡해 받아들이게 되죠. 반대로 잘 나가는 형제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도와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고 사사건건 시비냐며 억울해합니다. 형제는 남이다 라는 말보다 더 아픈 건 형제라서 더 밉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말리를 형제라는 이유로 끝까지 지켜보며 내 삶의 점수를 매겨야 하니 이보다 더 잔인한 감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형제 간의 화목은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형제 간의 다툼은 부모의 가장 큰 근심이다. 하지만 이 말조차 우리에겐 하나의 족쇄가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 화목한 척 연극을 해야 했던 지난 세월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죠. 억눌렸던 비교의식은 부모라는 관객이 사라진 무대 위에서 비로소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어진 배우들이 서로의 대본을 집어던지고 애드립으로 비난을 쏟아내는 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거울로 삼는 이유는 사실 내 정체성을 가족 안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니 자꾸 형제라는 잣대에 내 몸을 들이밀며 재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잣대는 결코 정확할 수 없습니다. 형제의 성공이 나의 실패가 아니며 형제의 불행이 나의 위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계절을 사는 나무일 뿐인데 왜 자꾸 옆 나무의 꽃이 먼저 폈는지, 내 잎은 왜 더 빨리 시드는지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비교라는 지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거울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형제의 삶을 내 삶의 비교군으로 삼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잘 살면 그만이다 라는 이 명쾌한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왜 이토록 힘들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부모님의 인정을 갈구하던 어린 시절의 그 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엄마는 왜 오빠만 예뻐해? 아빠는 왜 동생만 믿어? 라고 외치던 그 결핍이 중년이 된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형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혹은 답답한 처지 뒤에 숨겨진 여러분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외로워하는 한 인간의 얼굴을 말이죠. 그들도 어쩌면 여러분이라는 거울을 보며 매일 밤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깎아내려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는 이 처절한 몸부림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마음을 고쳐먹으려 해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곁을 지키는 배우자와 자녀들이라는 존재는 이 비교의 엔진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곤 하죠. 이제 이야기는 형제들만의 리그를 넘어 각자의 가정이 개입하며 벌어지는 본격적인 현실의 전쟁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곳에서는 피보다 진한 돈의 논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교라는 지옥의 불씨를 더 크게 지피는 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관계는 결코 형제들만의 닫힌 세계가 아니니까요. 부모님이 계실 때는
형제라는 단어 속에 우리라는 느슨한 연대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형제 관계의 순수성은 조금씩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우리 옆에는 배우자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냉혹한 조언자가 서 있게 되죠.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정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내 편이라는 정체성이 형제 사이에는 아주 깊은 균열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형제는 누구일까요? 냉정하게 말해 그들에게 형제란 법적으로 엮인 타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형과 나누었던 눈물 젖은 빵의 추억이나 동생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느꼈던 그 애틋한 책임감을 배우자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보는 것은 오직 현재의 데이터뿐입니다. 왜 이번 제사 비용은 우리가 더 많이 내야 해? 형님네는 저번에 아버님 병원비 한 푼도 안 보탰잖아. 우리가 왜 저쪽 집 자식들 결혼식까지 신경 써야 해? 같은 아주 현실적이고 송곳 같은 질문들 말이죠.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형제를 향한 정칭과 내 가정을 향한 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줄타기는 우리를 끝없는 피로감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잠깐 결혼에 관한 우스갯소리 하나 해볼까요? 어떤 이가 말하길 결혼이란 혼자였다면 결코 겪지 않았을 문제들을 둘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해결해야 할 문제 리스트의 상위권에 항상 배우자의 형제들이 올라와 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또 다른 농담도 있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눈꺼풀은 졸린 눈꺼풀이 아니라 형제에게 돈을 빌려준 배우자의 눈꺼풀이라는 말입니다. 그 눈꺼풀 아래에는 도대체 언제 갚을 거냐는 무언의 압박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배우자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보통 멀리 떨어져 살 때뿐이라는 웃지 못할 진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자면은 친족 체계 내에서의 가구, 이기주의와 부부 중심, 핵가족의 헤게모니, 강화, hegemony of the conjugal unit and household, egoism within the kinship, 아른시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회가 현대화될수록 혈연 집단의 결속력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부부 단위의 결속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진다는 이론이죠. 이 이론적 궤변이 현실로 번역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이 형제의 안부보다 100배는 중요하다는 차가운 결론이 됩니다.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공유하자면 펭귄의 어떤 종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알을 지키기 위해 서로 몸을 밀착시키는 허들링을 하지만 먹이가 부족해지면 가장 가까운 동료의 알을 밀쳐내고 자신의 새끼만을 챙기는 냉혹한 본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는 거대한 먹이 공급원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내 새끼, 내 둥지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가까웠던 형제조차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의 현실적인 질문 앞에 주춤거리는 순간 형제와의 대화는 더 이상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전략적 협상이 됩니다. 형, 이번에 상속받은 땅 말이야 라고 운을 떼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이미 배우자와 어젯밤 나눈 수천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순수하게 듣지 못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 눈을 가늘게 뜨게 되죠. 저 말은 결국 자기들이 더 가져가겠다는 뜻인가? 혹은 지난번에 우리가 낸 병원비를 여기서 까겠다는 건가 하는 식의 계산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슬프게도 이 협상 테이블에서 우애라는 단어는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도구로 취급받습니다. 자녀들의 존재는 이 갈등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촌들과 우애 있게 지내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우리가 형제와 재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영리합니다. 부모가 형제에 대해 내뱉는 불평과 날선 대화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죠. 결국 형제 사이의 갈등은 대물림됩니다. 우리 아빠가 큰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는 자녀의 말 한마디는 형제 관계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비수가 됩니다.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 형제의 권리를 깎아내려야 하는 이 비극적인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결국 가족의 대표라는 명분 뒤로 숨어버립니다. 사실 배우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배우자는 그저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는 본능에 충실할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형제라는 환상과 현실이라는 실제 사이에서 명확한 선을 긋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이 그 선이 되어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 차가운 경계선을 그려야 합니다. 배우자의 입에서 왜 우리가 저쪽을 배려해야 해? 라는 질문이 나올 때 우리는 그 질문이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서글픈 지점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현실을 보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나 라고 개탄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그것은 변한 게 아니라 각자의 우선순위가 재배열된 것 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모르지만 매일 아침같이 눈을 뜨고 생계를 꾸려가는 배우자의 눈물은 피보다 더 뜨겁고 절박하니까요. 우리는 그 절박함 앞에서 형제라는 이름의 오래된 추억을 아주 싼값에 팔아치우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싸움 끝에 내 가정이 정말로 행복해질까 하는 것이죠. 형제와 등 돌리고 얻어낸 몇 푼의 돈이나 배우자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내뱉은 모진 말들이 결국 내 노년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지 우리는 미처 계산하지 못합니다. 단기적인 이해관계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정서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처참한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쌓인 현실적인 서운함과 계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고귀하고 정의로운 옷을 입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도덕과 명분이라는 가면입니다. 나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공정함을 위해서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갈등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믿게 되는지 그 위험한 심리적 기제를 다음 파트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수준을 넘어설 때 갈등은 아주 기묘한 형태로 진화합니다. 바로 도덕이라는 근사한 외투를 걸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자신이 단지 이기적이거나
욕심이 많아서 형제와 싸운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거울 속에 내가 고작 돈 몇 푼에 천륜을 저버리는 속물로 비치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내면의 분노와 원망에 아주 고결한 명분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가 되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공정하냐의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이것이 형제가 남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이자 가장 위험한 단계인 도덕의 가면을 쓴 분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돈은 상관없어. 그런데 형의 저 태도는 도저히 못 참겠어. 이건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잖아. 혹은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건 다 있고 이제 와서 똑같이 나누자니 이게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해? 여기서 쓰이는 도리, 공정, 책임 같은 단어들은 사실 내 안에 서운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패막이일 뿐입니다. 이를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서적 원한의 윤리적 프레임화와 도덕적 우월감의 방어, 기재 ethical framing of emotional resentment and the defense mechanism of moral superiori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윤리의 영역으로 격상시켜 상대를 도덕적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의가 불의를 심판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 속에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꺼내볼까요? 중세 유럽에는 시련 재판 Trial by Ordeal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뜨거운 달궈진 쇠를 잡게 하거나 깊은 물에 빠뜨려서 상처가 빨리 아물거나 살아남으면 신이 무죄를 증명해 준다고 믿었죠. 지금 우리 형제들이 벌이는 명분 싸움도 이와 비슷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덕적 시련을 가하며 누가 더 정당한지 신의 확답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달려드니까요. 하지만 슬프게도 현대의 재판장에는 신 대신 변호사가 앉아있고 뜨거운 쇠 대신 차가운 법 조항만 가득할 뿐입니다. 명분 싸움이 시작되면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실리적인 이해관계는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이 가능하지만 도덕적 가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정의를 수호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 양보는 곧 악에 대한 굴복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 너도 이만큼 내놔 라는 거래가 네가 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가겠다는 성전성잔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형제는 더 이상 미운 혈육이 아니라 반드시 괴멸시켜야 할 도덕적 타락자가 됩니다. 사실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이 전쟁의 가장 큰 비극이지만요.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요즘 형제들이 싸우면 한 명은 법률 전문가가 되고 한 명은 종교인이 되며 남은 한 명은 드라마 작가가 된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판례를 달달 외우고 종교인은 상대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회개를 요구하고 드라마 작가는 자기가 얼마나 비련의 주인공인지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니거든요. 이 세 사람이 모여 식사 함께 하면 아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한 시즌은 뚝딱 나올 겁니다. 물론 제목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전쟁 정도가 되겠네요.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는 복수라는 단어가 아주 세련된 형태로 숨어 있습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말하는 대신 너도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죠. 내 자존심을 긁었던 그 말 한마디, 나를 무시했던 그 눈빛 하나를 갚아주기 위해 우리는 공정함이라는 단어를 빌려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와 무릎 꿇은 인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대신 통장 숫자로 그 사과를 받아내려 합니다. 동양의 고전 논어에는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다. 명부정 저엠부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뒤틀어서 사용합니다. 내 말이 순조롭게 들리게 하려고 억지로 명분을 만들어 세우는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내 편을 드셨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확신도 그중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상대에게 몽둥이로 휘두르는 행위, 이보다 더 불효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명분에 취한 우리는 그 몽둥이가 정의의 지팡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어떤 형제들이 유산 상속을 앞두고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우리 형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점쟁이가 대답했죠.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아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기대가 없으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참 뼈 때리는 말이죠.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너무 많은 도덕적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정의의 칼을 뽑아듭니다. 남이라면은 그냥 무례한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말리를 형제라는 이유로 인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이 명분 싸움의 끝에는 항상 똑같은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상종 못할 인간이다. 이 선언이 내려지는 순간 수십 년간 이어온 피의 유대는 단칼에 잘려나갑니다.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형제를 버린 게 아니라 부도덕한 인간을 내 삶에서 축출한 것이라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상대를 악마로 만들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나요? 승리의 쾌감인가요? 아니면 텅 빈 고독인가요? 사실 이 모든 소동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내가 서운하다고, 내가 사랑받고 싶다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도덕의 갑옷을 입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갑옷은 너무 무거워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너무 딱딱해서 서로를 껴안을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의를 수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벽을 쌓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세우던 그 높은 명분의 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벽 너머에서 여러분의 형제도 아마 똑같이 정의라는 깃발을 흔들며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우스꽝스럽고 슬픈 연극을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상대의 도덕성을 심판하는 판사가 아니라 내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수행자의 자세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진흙탕 같은 싸움에서 우리를 구해줄 성숙한 지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덕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벌이는 이 지루한 전쟁에서 잠시 빠져나와 봅시다.
갑옷을 벗어 던지면 비로소 시원한 바람이 피부에 닿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이유는 결국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고 그 바탕에는 내가 정당하다는 인정을 받고